침실 창문 커튼에 그 작은 틈새로 민주는 숨을 멈춘 채 시선을 고정했다. 그가 상상했던 최악보다 더 끔찍한 한 남자의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장면이 바로 그곳에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져 있었다. 그의 아내, 그의 20년 지기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서연이 그들의 침대 위에서 다른 남자와 뒤엉켜 있었다. 그들이 함께 고른 포근한 구스다운 이불, 매일 밤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서로의 꿈에 대해 속삭이던 바로 그 신성한 공간에서 방 안에는 낯선 남자의 짙은 스킨 향과 서연이 쓰지 않는 달콤한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는 듯했다. 그 역겨운 조합이 코를 찌르는 것만 같았다. 시간이 멈췄다. 아니, 세상이 뒤틀렸다. 귀에서는 피가 역류하는 소리가 났다. 윙 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서연의 웃음소리,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맑은 소리가 이제는 산산조각 난 유리처럼 그의 고막을 찢고 심장을 후벼 팠다. 숨을 쉬려고 했지만 누군가 거대한 손으로 명치를 짓누르는 것처럼 폐가 돌처럼 굳어 공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끝부터 시작된 감각의 마비가 차가운 전류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다. 위액이 역류하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여기서 소리를 내거나 토해버린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어떤 끝? 이미 끝났는데 당장이라도 창문을 깨고 뛰어들어가 모든 것을 끝장내고 싶은 원시적인 분노가 화산처럼 치밀어 올랐다. 소리 지르고 닥치는 대로 부수고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서연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절규하고 싶었다. 20년의 세월이, 우리의 사랑이 이따위 추잡한 희극으로 끝날 수는 없다고 울부짖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마치 땅에 뿌리 내린 것처럼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슬로우 모션 비디오처럼 지켜볼 뿐이었다. 어떻게 그 자리를 벗어났는지, 어떻게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는지 그 과정은 기억의 필름에서 통째로 잘려나갔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익숙한 서울의 도로를 목적 없이 질주하고 있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자동차 불빛들이 의미 없는 잔상으로 번져나갔다. 그는 운전하는 것이 아니었다. 차가, 이 철제관이 그를 싣고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사랑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는 주먹으로 라디오를 내리쳐 부숴버렸다. 조각난 플라스틱 파편이 손등을 긁었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한참을 달렸을까. 낯선 어둠이 그를 감쌌다. 도시의 불빛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가로등 하나 없는 구불구불한 시골길. 헤드라이트가 칠흑 같은 어둠을 칼처럼 가르며 나아갔다. 그리고 그는 마법처럼 이끌려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부모님의 낡은 시골집 앞에 차를 세웠다. 끼익 하고 녹슨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깼다. 축축하고 짙은 흙냄새와 함께 먼지 쌓인 공기, 잊고 있던 옛날의 냄새가 그를 맞았다. 어릴 적 서연과 함께 놀러와 옥수수를 쪄먹던 마루, 아버지가 그를 앉혀놓고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시던 툇마루,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이 유령처럼 떠도는 이곳은 이제 거대한 무덤이었다. 마루 밑에 아버지가 숨겨두셨던 독한 소주병을 찾아냈다. 먼지를 손으로 쓱 닦아내고 그는 벽나발을 불었다. 타는 듯한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고통스러운 위안을 주었다. 이 지옥 같은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취해서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제발. 하지만 술은 잔인한 배신자였다. 마실수록 정신은 더 또렷해졌고 창문 틈으로 보았던 그 장면은 사진 현상에게 담근 것처럼 더욱 선명하고 잔인하게 떠올랐다. 그 남자의 손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던 모습, 서연이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던 모습까지. 침묵으로 가득한 낡은 집 안에서 서연의 그 웃음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환청으로 맴돌았다. 미칠 것 같았다. 그는 소주병을 벽에 던져버렸다.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잠시나마 그의 머릿속을 채웠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 동이 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는 의미 없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우연히 익명의 고민 상담소라는 이름의 온라인 커뮤니티 배너를 클릭했다. 어떤 이성이 작용한 것이 아니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본능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상 계정을 만들고 두서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20년, 아내, 다른 남자, 우리의 침대에서. 알로우. 문법도 맥락도 없었다. 고통의 날것 그대로였다. 누가 이 글을 읽고 이해나 할 수 있을까?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흘리며 게시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방구석으로 던져버렸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이 분노와 슬픔을 어딘가에 토해내지 않으면 질식해 죽을 것 같았을 뿐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띠링 하는 알림음이 울렸다. 그리고 또 하나. 연이어 울리는 소리에 그는 마지못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비난이나 조롱이 아니었다. 짧고 투박한 그의 글 아래로 수많은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힘내세요. 어우,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운툴라.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6년 전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됐죠. 그때 제가 했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달려가서 모든 걸 엎어버린 겁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그건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통화 기록, 문자, 사진. 감정은 나중에 터뜨려도 늦지 않습니다. 엔직스. 훌륭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엔드. 자신의 끔찍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 냉철하고 이성적인 조언을 건네는 사람들. 그는 얼굴을 감싸 쥐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처음으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배신감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한 슬픔 속에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낯선 이들에게서 받은 예상치 못한 위로 때문이었다. 이 광활한 우주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처절한 안도감. 그들은 그의 무너진 세상에 작은 기둥 하나를 세워주었다. 그래, 난 혼자가 아니었어. 분노는 여전히 그의 안에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용암이 아니었다. 차갑고 단단한 돌덩이가 되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혼란스러운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오싹할 정도의 명료함이 들어섰다. 그래, 감정적으로 날뛰어서는 안 된다. 주먹으로 해결할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전쟁이다. 지독하고 치밀해야 하는 전쟁. 내가 무너지면 그들이 이기는 것이다. 그럴 수는 없지. 절대로. 먼지 쌓인 창문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메시지 앱을 열고 수백 개의 이름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서연이라는 이름을 찾아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차가운 액정 위에서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흔적은 없었다. 오직 얼음장 같은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분노는 여전히 그의 안에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용암이 아니었다. 차갑고 단단한 돌덩이가 되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혼란스러운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오싹할 정도의 명료함이 들어섰다. 그래, 감정적으로 날뛰어서는 안 된다. 주먹으로 해결할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전쟁이다. 지독하고 치밀해야 하는 전쟁. 먼지 쌓인 창문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메시지 앱을 열고 수백 개의 이름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서연이라는 이름을 찾아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차가운 액정 위에서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흔적은 없었다. 오직 얼음장 같은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마치 연극 대사를 쓰듯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입력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메시지 내용은 지극히 평범하고 태연했다. 서연아, 나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강원도 산골 현장에 긴급 문제가 터져서 급하게 넘어왔어. 여기 산사태 때문에 길이 막혀서 며칠 고립될 것 같아. 휴대폰도 거의 안 터지네. 겨우 신호 잡아서 메시지 보내. 이번 주말 제주도 여행은 힘들겠다. 정말 미안해. 내가 예약한 건 전부 취소할게. 걱정 말고 집에 잘 있어. 주말 지나고 연락할게. 완벽한 거짓말이었. 모든 문장은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의심의 여지를 없앴다. 건설 현장 관리자인 그에게 갑작스러운 출장은 드문 일이 아니었고 강원도 산골의 통신 두절은 너무나 그럴듯한 핑계였다. 그는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다. 혹시나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그녀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오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그 희망은 어젯밤 침실 창문 앞에서 이미 재가 되어 사라졌다. 그는 눈을 감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1분, 2분. 시간은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그는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1이라는 숫자가 사라지기를, 그녀가 이 거짓말을 읽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기다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 그때 예상보다 훨씬 빨리 휴대폰이 울렸. 답장이었다. 너무 빨랐다. 마치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열었다. 어머, 어떡해. 괜찮아. 너무 놀랐네. 당신 몸부터 챙겨. 제주도는 아쉽지만 괜찮아. 일 때문인데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여보, 우리 예약한 제주 신라 호텔 스위트룸. 그거 환불 안 되는 상품이잖아. 너무 아까운데. 혹시 괜찮으면 내 친구 유진이한테라도 쓰라고 할까? 걔가 요즘 힘든 일이 많아서 바람이라도 쐬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당신이 불편하면 바로 취소하고. 민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 눈앞이 다시 하얘졌다. 걱정하는 척, 위하는 척하는 모든 단어들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뻔뻔함. 그래, 이 감정은 뻔뻔함이었다. 남편이 산사태로 고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환불 안 되는 호텔방이라니. 그리고 그 방을 친구와 쓰겠다는 발상이라니. 그 친구가 누구일지는 불 보듯 뻔했다.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미련마저 산산조각났. 그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 그는 얼음처럼 차가워진 손가락으로 다시 답장을 썼. 이번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아, 그랬어. 생각 못했네. 하지만 이미 늦었어. 마침 형지훈이 그 주에 휴가라고 해서 형수님 하윤이랑 대신 다녀오라고 줘버렸네. 미안. 유진 씨한테는 다음에 내가 따로 선물이라도 할게. 그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더 이상 그녀의 답장을 보고 싶지 않았.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 배우들은 각자의 위치에 섰고 이제 막이 오를 차례였다. 그는 곧장 차를 몰아 형인 지훈의 집으로 향했다. 지훈은 말수가 적고 묵묵했지만 언제나 그의 편이 되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문을 열어준 형수 하윤은 민준의 핏기 없는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도련님,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이래요? 형수님, 형 좀 볼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민준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
당신의 동생이 지난 2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있었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는 그저 말은 입술만 달싹였다. 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어낸 것은 형수 하윤이었다. 날카롭고 현명한 그녀는 조용히 지훈의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서연 씨, 무슨 일 있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번의 움직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말없이 일어나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투박한 손길에서 다 안다, 괜찮다, 는 위로가 전해져 왔다. 일단 앉아. 무슨 일이든 우리가 있잖냐. 민주는 그날 밤 형 부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창문 틈으로 본 지옥 같은 광경, 시골집에서의 하룻밤, 그리고 서연과 나눈 메시지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훈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하윤의 눈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지훈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전쟁을 시작해야죠.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에요. 20년에 대한 기만이고 내 인생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윤이 결심한 듯 말했다. 도련님이 없는 동안 그 집 제가 지켜볼게요. 그 검은 차 제가 똑똑히 봤어요. 그놈이 또 나타나는지 서연 씨가 어딜 가는지 제가 알아볼게요. 혼자 끙끙 앓지 마요. 이제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그렇게 동맹이 결성되었다. 다음 날 민준과 지훈은 정말로 강원도 깊은 산골의 한적한 저수지로 향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서였다.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아있는 동안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한 체스판처럼 움직였다. 그의 몸은 고요한 자연 속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서울의 집, 그 배신의 현장으로 돌아가 있었다. 지금쯤 서연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고 있을까? 자기야, 남편 출장 갔어. 이번 주말은 우리 거야. 라고 속삭이고 있을까? 상상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았다. 하지만 그는 낚싯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고요한 저수지의 물 한 개 위로 두 남자의 침묵이 무겁게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낚시 여행이 아니었다. 폭풍전야, 한 남자가 자신의 무너진 인생을 되찾기 위해 벌이는 처절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주말 내내 민준의 휴대폰은 조용했다. 서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일요일 오후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형수 하윤이었다. 민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형수님. 민준아. 하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긴박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다. 잡았어. 내가 지금 사진 몇 장 보낼게. 마음 단단히 먹고 봐. 하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긴박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다. 잡았어. 내가 지금 사진 몇 장 보낼게. 마음 단단히 먹고 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메시지 도착 알림.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치 사형 선고문을 확인하는 사형수처럼 천천히 화면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세상은 두 번째로 무너져 내렸다. 첫 번째 사진. 금요일 밤 그들의 집 앞에서 찍힌 것이었다. 낯선 검은색 세단에서 내리는 그 남자의 옆모습. 민준이 처음 봤던 바로 그 남자였다. 두 번째 사진은 다음 날 아침 같은 남자가 어젯밤과 같은 옷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 미소는 민준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다음 사진들이었다. 토요일 밤, 이번에는 서연이 그 남자의 오피스텔로 보이는 건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
두 사람이 건물 앞에서 다정하게 포옹을 나누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남자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준에게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바로 그 시간에 사진 한 장이 그의 망막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충동적인 하룻밤의 일탈도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이었고 시스템이었으며 완벽한 기만이었다. 그의 부재는 그녀에게 자유를 의미했고 그의 사랑은 그녀에게 편리한 위장막이었을 뿐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타버리고 잿더미만 남은 것 같았다. 다음 날 그는 예약해 두었던 심리 상담사 김 박사를 찾아갔다. 따뜻한 차를 건네는 김 박사 앞에서 그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기계처럼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김 박사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 씨, 이 대면을 통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복수인가요? 사과인가요? 아니면 진실인가요? 진실. 그 단어가 민준의 머리 속을 쳤다. 그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조각난 진실의 파편들을 모두 끌어모아 지난 20년의 세월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진실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민준 씨, 불확실함이라는 독이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게 두지 마세요.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명확함입니다. 오직 서연 씨만이 그것을 줄 수 있죠. 김 박사의 말은 그의 마지막 남은 망설임을 걷어냈. 그는 상담실을 나와 곧장 집으로 향했. 이미 그의 차 트렁크에는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도구가 든 여행 가방이 실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닐 터였다. 이것은 끝을 보기 위한 심판이었다. 집에 들어서자 서연이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그를 맞았다. 어머, 자기 왔어. 출장은 어땠어? 힘들었지? 그녀는 그를 안으려 팔을 벌렸다. 민주는 차갑게 그녀를 비켜 거실 소파에 앉았다. 서연의 미소가 공중에서 어색하게 굳었다.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 민주는 대답 대신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 텅 빈 시선, 무서운 침묵이 서연을 옥죄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안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을 이었다. 자기야, 나 화난 거 있어. 말을 해줘야 알지. 민주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무기였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거짓말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창이었고 그녀의 위선을 발가벗기는 무자비한 심판이었다. 서연은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혹시 요가 때문에 그래? 사실 미안해. 내가 요가 간다고 하고는 그냥 혼자 공원에서 산책했어.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 당신 걱정할까봐 말 못했어. 정말 미안해. 첫 번째 거짓말. 민주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다.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게 전부가 아닐 텐데 라고 말하고 있었다. 서연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아니면 저번 주말에 친구랑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거 그것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늦게 들어오는 거 싫어하는 거 아는데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 두 번째 거짓말. 이제는 잊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참아줄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현관 옆에 놓아두었던 자신의 여행 가방 손잡이를 잡았다. 그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옷가지 몇 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부가 담겨있던 남자가 떠나려 하고 있었다. 이별의 물리적인 형태, 그 거대한 여행 가방이 그녀의 숨통을 조였다. 그녀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잠깐만, 잠깐만, 자기야. 혹시 유진이한테 무슨 얘기 들었어? 유진. 그 이름이 나오자 민주는 현관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허공에 둔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 짧은 침묵 동안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서연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녀는 덫에 빠진 짐승처럼 벗어나기 위해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내뱉어 버린 것이다. 민준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모든 것이 지워져 버린 텅 빈 얼굴. 바로 그 무표정이 서연에게는 세상 그 어떤 분노의 외침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서연은 남편이 유진에게서 무언가를 들었다고 확신한 듯 준비된 대본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파 위로 쓰러지듯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 그래, 당신이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유진이가 말했구나.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당신 실망시킬까봐.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렸고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했다. 몇 주 전이었어. 유진이랑 오랜만에 바에 갔는데 남자 2명이 와서 말을 걸었어. 우린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자꾸 술을 사주면서 귀찮게 굴었어. 그래서 그냥 한 잔만 받고 가려고 했는데 집에 가려고 일어서는 순간 그중 한 명이 갑자기 나한테 키스하려고 했어.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 정말이야. 난 바로 그 사람을 밀쳐냈어. 그리고 소리쳤어. 나 남편 있는 사람이라고. 당장 꺼지라고. 유진이도 봤어. 그 사람이 당황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갔고 그게 전부야. 정말이야, 여보.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야. 당신한테 숨기는 게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 바보같이. 당신이 화낼까봐, 실망할까봐 말 못했어. 내가 정말 죽일려냐. 서연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서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 휴대폰 줘. 휴대폰 달라고. 내 말이 사실이라면 증명해봐.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한 듯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건넸다. 여기 봐. 아무것도 없어. 난 정말 결백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민주는 차가운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그는 메시지 앱을 열었. 예상대로였. 그와 장모님을 제외한 모든 대화 기록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 평소 절대 메시지를 지우지 않던 그녀의 습관을 생각하면 이것만으로도 명백한 증거였다. 메시지를 다 지웠네. 왜? 그건 그냥 용량이 부족해서 가끔 정리하곤 해.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대꾸하지 않고 앨범으로 들어갔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설정으로 들어가 최근 삭제된 항목 폴더를 열었다. 그곳에 단 하나의 사진이 유령처럼 남아있었다. 민주는 휴대폰 화면을 서연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는 낯선 남자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하윤이 보내준 사진 속에 바로 그 남자였다. 이 남자야. 서연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 사람이
나한테 키스하려고 했던. 이상하네. 민준의 목소리가 섬뜩할 정도로 낮아졌다. 자기를 성추행하려던 남자의 사진은 왜 찍어뒀어? 기념하려고? 아니, 그건 그냥 너무 황당해서. 나중에 유진이랑 얘기하려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서연의 변명은 횡설수설, 앞뒤가 맞지 않았다. 민주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소파 위로 던지고 다시 여행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의 단호한 행동에 서연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 가지 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제발. 비켜. 내가 다 말할게. 다 말할 테니까 제발 가지 마. 민주는 그녀를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결국 그녀의 입에서 두 번째 고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건 역시 진실의 꼬리일 뿐이었다. 잤어. 그 사람이랑 잤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하지만 정말 딱 한 번이야. 술김에 실수였어. 정말이야.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딱 한 번. 그 말이 민준의 머릿속에서 비웃음처럼 울려 퍼졌다. 그가 경멸의 시선으로 서연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띠리리링. 정막을 깨고 서연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소파 위의 휴대폰으로 향했다. 화면이 밝아지며 발신자의 이름이 떴다. 그것을 본 서연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주는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맹수처럼 몸을 날려 그녀보다 먼저 휴대폰을 낚아챘다. 그리고 그녀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의 엄지손가락은 이미 녹색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겁에 질린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가운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그는 서연의 겁에 질린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가운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수화기 너머로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상했던 대로 비열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자기야. 왜 이렇게 늦게 받아? 나 한참 기다렸잖아. 무슨 일 있어?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수화기 너머의 남자에게도 전달된 듯했다. 여보세요. 서연아. 듣고 있어. 그때 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 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아니, 잘못 걸지 않았어. 당신이 지금 통화하고 있는 그 여자의 남편 되는 사람인데.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당황한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주는 경멸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내 아내랑 할 말이 있는 것 같으니 잠시 바꿔주지. 서연이도 당신한테 할 말이 아주 많을 거야. 민주는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서연의 얼굴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서연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한치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저기, 나야. 서연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남편이 어떻게? 내가 남편한테 다 말했어. 모든 걸 다 알아버렸어. 뭐? 제정신이야. 왜? 도대체 왜? 남자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이기적이었다. 서연은 민준의 눈치를 보며 준비된 대사를 읊듯 힘겹게 말을 뱉었다. 우리 이제 그만 끝내. 그냥 하룻밤의 불장난이었던 걸로 해.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녀가 다급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민준이 다시 휴대폰을 낚아챘다.
잠깐. 그는 남자의 비겁한 목소리를 향해 차갑게 물었다. 당신 이혼 소송 중이라고 내 아내한테 그랬다며. 담당 변호사 이름이 뭐야? 네. 저는 이혼 안 하는데요. 어라. 이상하네. 곧 이혼할 거라 아내한테는 자유를 줘도 된다고 했다던데. 위자료 준비는 잘 돼가고. 아닙니다.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 오해입니다. 남자는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민주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럼 당신 아내랑 통화 한번 해볼까? 당신 아내도 이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 않겠어. 나처럼 말이야. 제발. 그것만은. 아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제 가정을 파괴하지 말아주세요.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실수. 민준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내 놈의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내 20년 인생이 박살났어. 공평하지 않나. 내 아내도 알아야지. 제발. 아내는 지금 회사에 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좋아. 그렇게. 민주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명령했다. 그 여자 이름, 그리고 회사 이름. 말해. 서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개미만 한 목소리로 그 여자의 이름과 직장을 털어놓았다. 민준은 그 정보를 휴대폰에 입력하고는 서연에게 다시 명령했다. 전화 걸어. 그 여자 바꿔달라고 해. 서연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었지만 마지못해 시키는 대로 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안내 멘트가 흐른 뒤 한 여자가 전화를 받았다. 서연은 곧 퇴근할 시간이라며 나중에 개인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하겠다는 여자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지옥 같은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약 10분 뒤 서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 여자의 번호였다. 민주는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고 서연에게 턱짓했다. 여보세요. 무슨 급한 일이시죠?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끔찍한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혹시 운전 중이시라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잠시 차를 갓길에 세워주시겠어요? 네. 남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아닙니다. 남편분은 무사합니다. 다만 제가 그분과 한 달 넘게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제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는 중이고 당신께서도 이 사실을 아셔야 할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길고 끔찍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는 한 여자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전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고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만약 이게 어떤 미친 장난이라면 내가 당신 누군지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리고 전화는 끊겼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서연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 여자에게서 온 것이었다. 고맙다. 이 미친년아. 내 인생을 박살내줘서. 민주는 그 휴대폰을 낚아채 답장을 보냈다. 네 남편과 네가 4개의 인생과 2개의 가정을 박살낸 거야. 내 잘못이라는 걸 잊지 마. 이 쓰레기야. 그 후 1시간 동안 서연은 울고불고 매달리며 용서를 구했다. 심리 상담을 받자고 제안했고 다시는 한눈 팔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심지어 잠자리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자고까지 했다. 그녀는 민준의 잦은 출장이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며 그를 탓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민준이 이미 그녀의 모든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민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준비된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네가 날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가 강원도로 낚시 여행을 떠났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내가 이미 심리 상담 예약을 잡아뒀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 민주는 그녀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 난 처음부터 다 봤어. 네가 그 남자와 우리 침대에서 뒹구는 모습을 바로 저 창문 틈으로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자신은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며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소리쳤. 민주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 씨, 당신 친구가 지금 자살하겠다고 난리니 와서 좀 돌봐줘야 할 것 같군요. 그는 유진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여행 가방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섰. 그 후로 거의 하루가 지났다. 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서연, 그녀의 가족, 그녀의 친구들 모두가 저마다의 이유와 변명, 그리고 동정을 구걸했다. 그는 모든 연락을 무시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들 사이에서 단 하나의 메시지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 그가 친아버지처럼 존경했던 장인어른에게서 온 것이었다. 민준아, 내 자신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거라. 무슨 일이 있든 넌 언제나 내 아들이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다. 분노도 복수심도 아닌 지독한 슬픔과 상실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로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내일은 김 박사를 만난다. 모레는 변호사를 만난다. 그만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들 사이에서 단 하나의 메시지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가 친아버지처럼 존경했던 장인어른에게서 온 것이었다. 민준아, 내 자신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거라. 무슨 일이 있든 넌 언제나 내 아들이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민준의 내면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던 얼음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메말라 버렸다고 생각했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솟구쳤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다. 분노도 복수심도 아닌 지독한 슬픔과 상실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로가 뒤섞인 눈물이었. 그는 텅 빈 임시 숙소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20년간 쌓아 올린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린 진짜 굉음이 그의 울음소리가 되어 터져나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울음이 잦아들자 그의 마음속에는 텅 빈 공허함과 함께 기이할 정도의 명료함이 찾아왔다. 그는 깨달았. 자신이 그리워하는 것은 그를 배신한 아내 서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미치도록 보고 싶고 잃어버린 것에 가슴 아파하는 것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서연이었. 기억의 파편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 빗속에서 하나의 우산을 나눠 쓰고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웃던 20살의 그녀. 첫 직장에서 상사에게 깨지고 돌아온 밤,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여주던 따뜻했던 손길. 아이가 열에 들떠 밤새 끙끙 앓을 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함께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던 전후에 사소한 일로 다투고 토라져 있다가도 그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가 시작되면 슬그머니 옆에 와 앉아 함께 치킨을 뜯던 사랑스러운 모습.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기억들 속에 있던 서연은 그의 인생 그 자체였. 그녀는 그의 과거였고 현재였으며 의심할 여지 없는 미래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았. 배신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그들의 시간을 두 동강 내버렸. 그는 자신을 기만한 여자, 낯선 남자 품에서 웃던 그 여자가 그립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공유했던, 세상 유일했던 그의 편을 잃어버린 것이었. 그리고 그 상실감의 중심에는 그들의 부서진 꿈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었다. 그들의 인생 후반부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었. 언젠가 아이들이 다 크고 지긋지긋한 직장 생활에서 은퇴하면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내려가자고, 그곳에 작은 바를 열자고, 이름은 푸른 밤의 산책으로 하자며 함께 웃었다. 그는 손님들에게 칵테일을 만들어주고 그녀는 달콤한 치즈케이크를 구울 터였다. 창가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수국을 심고 가게 안에는 그가 아끼는 낡은 재즈, LP판을 틀어놓을 계획이었. 그 꿈은 민준에게 고된 현실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 잦은 출장과 고된 업무 속에서도 그는 바닷가 작은 바의 카운터에 서 있는 자신과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서연을 그리며 힘을 냈다. 그 꿈은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자 함께 늙어갈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 하지만 이제 그 꿈은 가장 잔인한 악몽이 되어버렸다. 그는 이제 푸른 밤의 산책을 떠올릴 때마다 그곳 카운터에 서서 다른 남자에게 치즈케이크를 건네며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을 상상하게 될 터였. 그녀는 그의 과거뿐만 아니라 그가 유일하게 기대했던 미래마저 훔쳐가 버린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살인이었다. 꿈을 죽이는 것. 밤이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모두 말라버렸고 가슴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 시린 바람만 횡하니 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멀게만 느껴졌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고 울고 사랑하고 배신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의 미래는 이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이었다. 모든 계획은 무너졌고 삶의 나침반은 고장 나버렸.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고통과 상실감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치유는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일 테니까. 내일은 김 박사를 만난다. 모레는 변호사를 만난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는 살아가야 한다. 부서진 심장을 끌어안고 산산조각 난 꿈의 파편들을 밟으며 그는 홀로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 불확실한 미래라는 이름의 길을. 그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